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6월 29일 이날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한 집에서는 가라지 세일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라지 세일이 뭐냐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마당이랑 차고에 내다 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파는 개인의 중고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영화에서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집주인은 66세의 엘빈 리크네스 그리고 53세의 캐서린 리크네스 이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30년 전에 엘빈이 한 석유회사에서 일할 때 만났고요. 지금껏 30년 넘게 가정 잘 지켜오면서 잘 살고 있죠. 손주까지 두고 안정된 노년의 라이프입니다. 그러다 최근에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캘거리에 있는 집 팔고 한적한 시골로 가기로 했고요. 이사 앞두고 가라지 세일로 물건을 처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하루 이틀은 아니었고 며칠간 이어지다가 그날은 마침 마지막 가라지 세일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날 특별한 손님까지 찾아옵니다. 딸 제니퍼가 2명의 손주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5살 네이선과 1살짜리 맥스였죠. 가라지 세일이 이제 물건도 다 팔리고 손님도 더욱 없게 되자 이제 부부가 정리하고 손자들 데리고 오랜만에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놀아주면서 같이 그네 타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해가 저물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식사를 주문했고요. 다 같이 영화를 감상하게 돼요. 이날 5살이었던 손주 네이선은요.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돼요? 조르기 시작합니다. 별 수 없이 엄마 제니퍼도 아유 그래 자고 가자 결정을 해요. 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죠. 밤 10시 45분쯤 그 막내 1살 된 막내 맥스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네이선 그러니까 첫째는 잠든 상황이어서 엄마가 일단은 이 막내 맥스만 챙겨서 집으로 가서 좀 약을 먹이기로 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네이선은 그냥 두고서 엄마 아빠 애들 좀 부탁해요 하고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겠다고 한 후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막내의 상태가 안정이 되면서 제니퍼는 이제 첫째 아들 네이선을 데려오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분명 집에 계실 텐데. 제니퍼는 결국 막내를 안고 직접 부모님 댁으로 찾아갑니다. 10시였어요. 집 앞에 도착한 제니퍼가 단번에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대 문단속을 안 하고 주무실 분들이 아닌데.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아빠, 네이선! 불러보지만 너무 고요해요. 아니 다 같이 외출했다? 근데 문도 안 잠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집안을 둘러보던 제니퍼가 소름 끼치는 광경을 마주합니다. 벽과 계단에 남아있는 피 묻은 손자국이요. 뿐만 아니라 침대와 부엌의 곳곳에 작은 피 웅덩이가 고여있는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죠. 손을 벌벌 떨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요. 잠시 후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일단 이 집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조부모가 손자 데리고 자발적으로 어딜 간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염두합니다. 근데 그럼 집에 있는 이 핏자국들은 다 어떻게 설명하죠? 엘빈과 캐서린이 손자를 납치할 이유는 절대 없잖아요. 혹시 강도? 이때 경찰은 마침 전날까지 이 집 마당에서 가라지 세일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혹시 그때 방문한 누군가가 이 집의 귀중품을 노리고 들어온 건 아닐까? 근데 여전히 이상합니다. 이 집에서 사라진 물건 없었고 누가 뒤진 흔적도 없어요. 엘빈과 캐서린 부부의 차량 2대, 차키, 핸드폰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고요. 그나마 한 가지 희망. 여전히 이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지금 있는 거죠. 한편 경찰은 이 현장에서 찾아낸 혈액의 양을 봤을 때 치사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벽에 묻은 그 핏자국, 손자국도 네이선의 것으로 판명이 돼요.
즉 이 얘기는 그 네이선이 걸어서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다라고 추정한 거고요. 오후 5시가 되자 이 캘거리 전역에 앰버 경고가 발령됩니다. 북미 쪽에서는 어린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이 지역에 긴급 알림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앰버 경고라고 해요. 그렇게 3사람의 실종 사건은 단번에 지역에 쫙 퍼지게 되죠. 한편 부모님도 사라지고 아들도 없어진 이 상황에서 제니퍼와 남편 로드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서 제발 저희 가족 찾아주세요. 그리고 아들 네이선 지금 이거 보고 있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지?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다. 호소를 했어요. 이 인터뷰가 캐나다 국민의 마음을 울렸죠. 1,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섰고요. 다들 막 캘거리로 모여서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연방경찰, 국경수비대, 군부대까지 동원돼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 혹시 이 3사람의 몸값을 노린 납치극 아니냐, 만약 그럴 경우 내가 그 돈을 조달하겠다라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실종 현장인 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안에서 가족의 게 아닌 타인의 족적, 지문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집을 팔려고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여러 사람들이 이 집 방문하면서 자국을 남겨둔 거죠. 게다가 가라지 세일까지 겹치면서 주말 동안 이 집을 방문한 사람의 수만 2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에 무작정 범인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일단 75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또 나머지 경찰들은 그 3사람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종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7월 1일입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아침 9시 30분쯤 캘거리 근교의 에어드리 지역을 굉장히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비행기가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의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공에서 이 지역을 촬영해서 매핑, 지도화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는 3초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진 하나에 아주 기묘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더라고요. 잔디밭 위에 성인 2명과 어린아이 1명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했냐? 3사람이 알몸이었고요. 그 허리 쪽에 하얀 천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확인한 관계자가 즉각 신고를 했죠. 얼마 후 경찰이 이 장소로 출동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그랬는지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경찰은 인근에 있는 한 농장에 주목합니다. 가까운 위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 수상한 게 더 있었어요. 그 농장 옆에 초록색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본 수사관 한 명이 저 트럭이요. 그 실종 사건 당일에 피해자네 집 도로 CCTV에서 지나가던데? 최소한 이거 같은 모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죠. 즉각 경찰은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차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차주가 안 떠. 그래서 경찰이 급한 마음에 이걸 이제 공개를 하고 제보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얼마 안 가서 이 트럭을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요. 패티 갈랜드라는 남성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그 초록색 트럭 저희 아버지 차예요. 아버지는 57세의 더글라스 갈랜드였습니다. 자, 이 사건 이제부터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이 더글라스의 정체가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는 실종된 엘빈, 캐서린 부부와 사돈 관계예요. 정확하게는요, 사실 이 부부에게는 알렌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남편 엘빈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한 여자의 남동생이 더글라스인 겁니다. 이게 어려우시다면 어쨌든 사돈 관계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엘빈과 이 자기 며느리의 남동생인 더글라스, 이 사돈 간의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한테 무슨 접점이 있었나 싶은데 이 사건이 있기 7년 전에 엘빈이 석유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 경력을 살려서 직접 탐사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펌프 배선 작업이 필요했고 이때 쉬고 있는 아들 알렌, 그다음에 알렌의 처남 더글라스, 야 너네 할 일 없냐? 나 좀 도와줘 하고 고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펌프 배선의 디자인은 엘빈이 완성을 해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돈은 그냥 와서 돕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펌프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디자인 엘빈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려고 했죠? 근데 이때 더글라스가 나서더니 아니 그거 제가 일을 돕는 과정에서 디자인 약간 그 제 의견 따라서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도 그 특허에 넣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끝내 이게 지독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엘빈이 승리했죠.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근데 또 이게 그렇게 무슨 돈을 엄청 많이 번 건 아니래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더글라스는 엘빈에게 악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되게 미워했어요. 엘빈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그 영감탱이 언젠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분노를 가감없이 표출한 적이 많았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이 더글라스한테 지금 충분히 범행 동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채 수사를 이어갑니다. 근데 지금 검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사라진 상황이고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더글라스의 농장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는데요. 그게 무려 15일간이 걸렸습니다. 즉 아무리 수색을 해도 별다른 게 나오질 않아요. 분명 그 풀밭에 누워있는 3명 그 사진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지? 답답해하던 그때입니다. 7월 5일 이날도 경찰들이 더글라스 농장에 갑자기 도착하게 되는데 보니까 앞마당에 뭔가 활활 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드럼통 안에 있는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죠. 게다가 주변에는 수상한 핏자국까지 나 있습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그 안에 시신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빠르게 불을 꺼서 확인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타버렸어요. 그나마 타다 남은 뼈 조각, 치아 몇 개가 발견됐죠. 불에 타담한 살점과 또 옷감도 보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2개의 치아가 유난히 작더라고요. 어린아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대대적인 농장 수색이 또 시작돼요.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은밀하게만 했었다면 무려 1,400개 이상의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결정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수갑, 곤봉, 칼, 흉기 나오고요. 심지어 수갑은 어린아이용도 있어요. 또 납치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가방도 발견됐고요. 마지막으로 농장의 지하실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천장에 숨겨져 있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를 찾아냅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옷이 벗겨진 채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는 엘빈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건 두 사람이 알몸에 성인 기저귀를 차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항공기가 찍은 사진에서 흰색 천이 허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저귀였던 거예요. 농장에서 발견된 톱, 칼, 그리고 또 그 정육점에서 고기 걸어둘 때 이렇게 갈고리 쓰잖아요. 그 갈고리에서 실종된 부부의 DNA가 모두 검출됩니다. 경찰은 이걸 근거로 더글라스가 부부를 고문하고 살인했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 고문 기구에서 네이선의 DNA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함께 고문했다는 뜻이 되겠죠. 7월 14일 경찰은 드디어 정식으로 더글라스를 체포하기 위해 총출동합니다. 근데 이때 그가 이미 인근 숲속으로 도주하고 있었죠. 이 사건이 워낙 캐나다에서 컸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캐나다 경찰이요. 최첨단 항공 적외선 촬영 기법 이용해가지고 숲에 숨어있던 그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엽기 살인마 더글라스가 검거되었죠. 이후에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정말 끔찍했어요. 우선 더글라스는요, 평소 엘빈네 부부 너무나 미워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대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저 부부를 그냥 순순히 떠나게 둘 순 없지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하는데 사람 죽이는 방법, 뇌진탕을 일으키는 방법, 고통스러운 고문,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기록에 이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게다가 꽤 오랫동안 이 범행을 준비했는지 집 안에서 살인에 관련된 서적이 상당수 꽂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이에요. 더글라스는 지난 며칠간 가라지 세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계속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가라지 세일 마지막 날인데 또 딸 제니퍼가 방문을 했더라고요. 어쩌나 싶었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운 좋게도 밤 10시 반쯤에 딸이 떠나요. 막내 아들 데리고.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늦은 밤 그는 보조 현관문을 따고 부부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전화선과 인터넷 선을 끊어둬요. 그 시각에 할아버지 엘빈은 안방에서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할머니 캐서린은 손주와 함께 옆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안방이에요. 준비해온 몽둥이로 엘빈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그를 기절시킵니다. 동시에 옆방에 있던 캐서린도 지금 난동이 난 걸 감지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손주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더글라스가 이 방으로 들어와서 공격하려 하는데 아이 지키려고 막 맞섰지만 무자비한 폭력에 그녀 또한 쓰러지고 맙니다. 네이선도 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황 파악하고 막 혼자서라도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로 붙잡혀 버렸고요. 더글라스는 아이도 몽둥이로 가격합니다. 그렇게 집안 곳곳에 그들의 피가 남게 된 거죠. 이후 범인은 세 사람을 준비해온 대형 가방에 담아서 자신의 트럭에 싣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꼬박 이틀간 엘빈과 캐서린 그리고 네이선에게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해합니다. 한편 동시에 경찰의 수색이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불안해졌는지 드럼통에다가 시신을 담고 불을 질렀던 거예요. 네, 여기서 잠깐 왜 그 중간에 풀밭에 시신을 눕혀놓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신의 살인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여긴 걸 수도 있고 고문까지 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막 이제 밖에 나와서 시신을 처리하려던 찰나에 예상치 못하게 위에 있던 비행기 항공사진에 걸리면서 급하게 숨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범죄가 다 드러난 후 더글라스 재판이 이어졌죠. 그런데 변호인이 너무도 뻔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거, 흉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연관시킬,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물론 증거가 농장 곳곳에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럼 이 농장에서 살인이 벌어진 거지 더글라스가 죽인 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론입니다. 이 변호인이 똑똑하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막무가내인지 검찰 또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증거품들을 다시 검토한 끝에 피해자 집 안에서 발견된 한 개의 족적과 동일한 장화를 더글라스네 농장에서 찾아내요. 그러니까 더글라스가 이 집에 왔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심지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장화에 오직 더글라스 그리고 죽은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됩니다. 우연의 일치? 이거 말하기에 지금 오바예요. 더글라스가 세 사람 납치하고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017년 2월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더글라스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바로 종신형이 선고되면서 그는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됐죠. 그나마 가석방 신청도 75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해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25년간의 형량을 적용받았다고 하죠.
그 결과 범인은요, 최소 129세까지 복역을 해야 겨우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올 기회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재판 내내 더글라스가 그 어떠한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후회, 자책 없었어요. 노부부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인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분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 5살 꼬마까지 무참하게 살해한 악마. 참고로 앞서 실종 사건 당시에 이 사건이 이제 캐나다 전역에 빠르게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인 더글라스가 교도소에 갇히자마자 수감자들이 나서서 그를 단체로 폭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워낙 죄질이 나쁘다 보니까 다른 죄수들조차 분노를 느낀 거예요. 참 폭행이 안 좋은 거긴 한데 어딘가 좀 사이다 같은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게다가 이 수감 생활을 하는 내내 그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겠죠? 한편 제니퍼는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부모 2분에다가 또 소중한 첫째 아들까지 잃게 되면서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범인이 잡혔더라도, 그리고 더글라스가 감옥에서 어떤 심한 폭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니퍼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겠죠.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겪었을 아픔을 크게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8년 11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취약층을 돌보던 주디. 어느 날 자신이 관리하던 노숙자 한 명이 돌연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던 희대의 사건 내막을 밝히게 됩니다. 사라진 사람은 51세의 버트 몬토야. 정신질환을 앓고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몇 달 전에 이 주디의 도움으로 하숙집을 얻게 되는데 하숙비는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죠. 드디어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는 듯 했던 버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에 주디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리게 되죠. 11월 11일 이 신고를 받은 존 카브렐라 형사는 버트의 최근 주소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긴 세크라멘토 다운타운 F스트리트 1426번지. 여기가 그가 얼마 전까지 머물던 하숙집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곱게 차려입은 주인 할머니가 맞이했는데 백발에 큰 안경을 쓰고 있었고 좀 오래된 듯한 레트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주 푸근한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러시아 푸엔테. 사실 그녀는 이 지역사회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비로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노숙자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되게 다루기 힘든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들도 스스럼 없이 받아줬죠. 뿐만 아니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자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정말 동네에서 천사로 유명합니다. 사회복지사 주디가 버트한테 그녀 집을 소개한 것도 익히 도러시아의 선행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럼 버트는 왜 이 안락한 집을 뛰쳐나간 걸까요? 일단 형사 존은 간단한 조사를 위해서 내부를 좀 살펴보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도러시아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다만 주방에 걸려있는 달력에 며칠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밑에는 버트가 떠남이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죠. 할머니에 따르면 버트는 그냥 실종된 게 아니라 가족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에 그날을 기록해둔 듯해요. 버트가 실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기를 나간 거면 경찰로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무리하고 하숙집을 나가기 직전 형사는 마지막으로 집 뒷마당을 좀 살펴봐도 되겠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순간 할머니는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은 일단 돌아가고 나중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보는 게 어떠냐고 조언했죠. 하지만
형사는 주디에게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끝내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후 경찰관 3명은 미리 준비한 삽을 가지고 마당 곳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구석에서 천조각 같은 게 보였는데요.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곳을 계속해서 파내려갔고 약 1m 정도의 깊이 구덩이가 생겼을 때 삽 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더 흙을 파내자 형체가 드러난 것은 인간의 넓적다리 뼈였죠. 집주인이었던 도로시 할머니 역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경찰이 이 인간의 그 넓적다리 뼈 이게 왜 여기서 있는 거냐라고 좀 설명해 달라고 묻자 할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2일 1426번지 집 마당에서는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유해를 발굴했던 존 형사도 거기 있었죠. 사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집안에 있던 할머니가 문득 형사한테 오더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다. 이 수색이 좀 진행되는 동안 근처 호텔에서 내가 커피 한 잔을 좀 마시고 있어도 되겠냐? 라고 물었고 존은 이걸 수락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집마당 뒤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머니가 잠깐 나가게 하는 걸 괜찮다고 하냐? 근데 사실 혐의점이 없었고 또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할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 도로시아는 빨간색 코트를 걸치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집 뒷마당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유해가 발굴됐죠. 그제서야 상황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2구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에서 경찰은 서둘러 이 도로시아 할머니를 소환하려고 했지만 가보니 호텔에서 그녀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미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긴급하게 미 전역에 지명 수배를 내리게 되죠. 이후에 꼬박 3일간 발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뒷마당에서 총 7구의 시신이 발견돼요. 당시 수색을 총괄했던 존 형사는 우리가 이 작은 뒷마당에서 어디를 파내려 가든 간에 시신이 계속 나왔다 라면서 참혹했던 상황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들이 공통적인 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웅크려 있는 자세로 식탁보나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모두들 머리와 손발이 사라진 상태였죠. 머리와 손발이 사라졌다라는 건 그들의 신원을 감추려고 했던 행동일까요? 근데 그 중에는 앞서 실종 신고된 버트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됩니다. 도로시아 푸엔테, 1929년 캘리포니아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살면서 물질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보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48년 위조수표 발행 혐의로 처음 체포가 되었고요. 1950년에 들어서는 매춘부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나중엔 아예 자기가 포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그러다 1960년에는 결국에 매춘 혐의가 발각이 되면서 체포되었고요. 이때 90일의 실형을 살게 되죠. 출소를 한 후에도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상으로 봤을 때 범죄 수법이 더 교묘하고 진화하는 듯 했어요. 도로시아가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냐? 술집에서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접근을 해서 강력한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을 잃는 사이 금품을 갈취해 가는 겁니다. 급기야 시간이 가면서 범죄가 더 치밀해지기도 해요. 이후에는 타겟을 독거노인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죠. 자신이 의료인인 척 도움을 좀 주겠다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지 하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는 집에 있던 귀중품과 현금을 훔쳐서 달아나는 범죄를 계속해서 자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살던 도로시아는 결국 1982년 꼬리가 잡혀서 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머지않아 단 3년을 보내고 1985년 가석방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전과 다르게 범죄가 더 대범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직접 이 타겟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이젠 아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곳 F스트리트 1426번지. 여기를 무허가 요양시설로 운영하면서 세입자들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주로 연락하는 가족도 없고 오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물론 가석방 신분으로 이런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당시의 행정체계가 허술해서 그녀는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웃들의 눈에 도로시아는 그저 인자하고 천사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나이는 얼핏 봐서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의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범행이 발각되고 경찰이 신원을 조사해 보니까 정작 나이는 59세에 불과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중년에 가까운 나이죠. 그래서 왜 할머니처럼 보였나? 라고 봤더니 도로시아가 스스로를 할머니처럼, 나이 많은 할머니처럼 보이게 하려고 큰 공을 들였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얼굴을 가리는 큰 안경을 썼고요. 머리는 늘 백발로 염색을 했죠. 그리고 좀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또 옛날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드레스까지 차려입은 모습. 이웃들은 영락없이 그녀를 그냥 60대 후반 이상의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보통 그녀는 원래 나이보다 한 10살에서 15살 많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랬냐? 철저하게 주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웃 중에 할머니가 이 집안에서 사람들 죽여서 뒷마당에 묻고 있다라는 걸 상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강력한 마취 성분을 가진 약 수십 알이 발견되는데요. 마당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성분이 검출되었죠. 이로써 하숙을 하던 이 세입자들한테 약물을 먹여서 살해하고 시신을 뒷마당에 은폐한 정황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왜요? 왜 죽였을까요? 살해 동기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세입자들 모두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서 보호자격인 도로시아가 대신 수령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설사 이들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망한 사실만 모르면 그녀는 매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살해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녀가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숙자들을 걷어주고 또 살해하고 또 걷어주고 살해하는 방식을 유지했을 거란 의견도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도로시아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검거를 해야 할 텐데요. 마당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5일 만에 도로시아는 LA 인근 한 술집에서 목격됩니다. 마침 그녀를 알아본 한 손님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왔고 머지않아 검거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도로시 할머니가 저지른 또 다른 사건이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막 이 할머니에 대해서 떠들고 있던 그때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 도로시아가 죽인 것 같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여기 사진 속의 인물은 루스 먼로. 일찍이 남편을 보내고 5남매를 길러온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도로시아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이 꽤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이 도로시아가 내가 작은 식당을 좀 차릴 거다라는 계획을 듣고는 루스는 가지고 있던 돈 상당 금액을 그 식당에 투자해주게 되죠. 그러던 1982년에 루스가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친구 도로시아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간병인이 되어주겠다고 나랑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 후의 상황은 예상이 가능하시죠. 루스는 도로시아의 집에 들어간 지 불과 2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물론 말기암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해가 안 되죠.
루스의 아들 빌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이 집을 방문했는데 평소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어머니인데 막 술잔을 들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도로시한테 물었는데 너네 엄마의 그 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가 든 음료수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도로시아는 루스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넘겼다 라면서 자식들에게 그 흔한 반지 유품조차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자식들은 내내 어딘가 수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야 밝혀졌지만 이게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또 다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러시아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루스 먼로의 죽음에 충분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살인의 의혹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루스가 죽고 4년 뒤인 1986년 세크라멘토 인근 강가에서 이번엔 신혼미상의 남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형태를 보니까 2년 후에 이제 도로시아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시신 있잖아요. 이 시신들이 훼손된 상태와 너무도 유사한 겁니다. 어라? 그럼 그 2년 전 사건도 혹시 도로시아가? 라는 의심 속에서 수사를 하던 중 결국 그 신원 미상 남자가 누군지 밝혀져요. 그건 바로 도로시아의 약혼자 에버슨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도로시아가 감옥에 있었을 때 두 사람은 펜팔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이후 2집 1426번지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한 달 후 에버슨은 돌연 실종됩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또한 도로시아가 그 에버슨의 가족들한테 잘 지내고 있다라는 안부 편지를 계속 보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에버슨과 살기 시작한 지 2-3주 만에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냉혈한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남자든 친구든 차갑게 져버리는 악녀라는 단어 왜 생각나지가 않는데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된 가평 계곡 사건의 이은혜가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로시아는 마당에서 나온 7구의 유해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이 루스 먼로, 에버슨 이 2건의 사망을 포함해서 총 9건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자, 그런데 도로시아의 주장은 완전히 달라요. 죽은 사람들은 원래 몸이 아팠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자연사하게 됐는데 나는 그냥 가족도 없고 안타까우니까 그걸 내 집 뒷마당에 묻어준 것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걸 정부한테 알리지 않고 돈을 계속 받아온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녀 나름대로 이 스토리는 성립됩니다. 도로시아가 가석방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사망을 해도 이걸 경찰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재판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시신이 7구나 발견이 됐지만 이들을 도로시아가 직접적으로 죽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길게 이어졌죠.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고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93년 8월 도로시아는 마침내 살인에 대한 1급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기소가 됐던 9건 전체는 아니었고요. 그나마 정황적으로 확실한 3건의 살인사건만 혐의가 인정되었고요. 결국 그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받고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참고로 이 전말의 시작이었던 세입자 버트 몬토야 그리고 친구 루스, 약혼자 에버슨 이 3사람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던 도로시아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요. 수감된 지 18년 만인 2011년 3월 27일 82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엔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도러시아는 사실 체구도 작고 진짜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60세에 가까운 나이였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세입자의 시신들을 혼자서 옮기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시신 중에는 90kg가 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당시에 이 살아남아 있는 세입자들 중에 공범이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했지만 결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죠. 정말 이상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그걸 다 옮기고 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보조금까지 쏙쏙 뽑아먹으려고 친절하고 인자한 할머니 가면을 썼던 도로시아. 약혼자와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은 희대의 쌍년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악랄한 범행에서 문득 가평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혜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적 앞에 살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1426번지 집은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있는데 그런 끔찍한 사건이 난 곳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넘어서 역사적인 가치가 인정되면서 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역사의 유물이라기보단 도러시아의 잔혹 살인사로 앞으로도 기억되지 않을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